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 전문가시죠? 월용이로 활용하고 계신 월용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님을 모시고요.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에서부터 내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당첨 이후의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B 부동산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야말로 더 영광이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용 청약연구소 박지민입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여러분들께 청약 예상과 그다음 전략을 소개시켜드려서 당첨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된다 이런 거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즘 확률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한 10번 정도 넣었다 그러면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확률로 보면 10대 1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평균 경쟁률 10대 1이면 한 10번 중에 한 번은 되는 게 맞고요. 문제는 돈 되는 거는 뭐 50대 1, 100대 1 정도 하니까 그 안에서 좀 경쟁률이 낮은 걸 찝어내서 낮은 것만 골라내서 청약하는 그러면 뭐 100대 1 평균 경쟁률짜리도 10번 안쪽으로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보니까 당첨 전략으로 일부러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평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타입을 일부러 이렇게 골라서 당첨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평생 그래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당첨된 순간부터 비선호만 찝어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오히려 당첨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 좋은 거 당첨되면 예를 들어 1억 벌어요. 덜 좋은 거 당첨되어도 5천 원 벌어요.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되고 벌자. 야, 저희 좀 궁금한데요. 저희 청약에 대해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청약 분위기 좀 어떤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기다리면 큰데 기다렸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또는 분양가가 낮으면 로또 청약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제 양극단이 너무 센 청약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이런 없다. 뜻이면- 아, 먹을 게 없다. 방화 뉴타운에 레미안 엘라비네라고 분양 예정 중이에요. 근데 모집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고 이제 3월 중순에 분양을 하는데요. 그 단지가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8억 정도 나왔어요. 네, 18억이요? 방화 뉴타운 쪽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강서구에서 최근 분양했던 게 2024년 12월 달에 등촌 1구역 힐스테이트 등촌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14억대 분양했거든요. 네, 14억. 근데 1년 4개월 만에 네. 분양가 상승이 약 30%. 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요. 왜냐면 득촌역은 그래도 입지가 더 좋은데, 그죠? 방화 뉴타운도 뭐 물론 좋지만 그래도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가 18억이면 거의 마곡 단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마곡도 이제 좋은 단지는 현재 기준으로 한 17억 정도 하니까 물론 연식을 따지게 되면 연식 차이가 10년 이상 나긴 해요. 물론 연식 차이로 인해서 18억이 수용되는 가격이긴 한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분양가가 나왔다. 좋습니다. 자, 요즘에 뭐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뭐 6년 만에 최저다. 뭐 실질적으로 뭐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뭐 이런 사람들은 청약 통장 해지하는 게 좀 아깝다.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있나요? 예, 일단 청약통장 감소가 진짜 뚜렷해요. 매달 감소하거든요. 최근 보니까 2026년 1월 달 자료가 2,613만 개. 그러니까 이제 최고 정점보다는 약 10% 정도가 감소한 수치예요. 근데 청약통장은 어떤 사람은 유지하고 해지하고라기보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네. 아, 네.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네네네. 써먹을. 근데 이제 가성비가 있냐 없냐 현재 시점을 두고 볼 때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따로 있고 나중에 3년, 5년 묵혀 있다가 쓸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청약 통장이 만약에 지금 없어. 해지를 했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요즘엔 청약통장이 이렇게 종합청약통장으로 만드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만 34세 미만이라고 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고 있어요. 예, 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념인데 이제 조금 더 금리가 높고 월 이제 납입해도 이자를 착착 쌓아주니까 어쨌든 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내야 되나요? 정석은 25만 원인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뭐 스펙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월 2만 원씩만 넣거나 아니면 가입할 때 2만 원 납입하고 납입을 중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최소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있어야지 뭐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죠. 서울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다음에 1순위 청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한 지 2년 지나야 되고요. 2년. 네. 그다음에 가장 낮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이제 지금
아, 300만 원 일단은 기본이. 그래서 귀찮다라고 하면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매월 얼마씩 납입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됩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뭐 10몇만 원 정도를 그냥 다달이 내는 방법도 일단 좋은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공공 분야에 청약하고 당첨이 되려면 이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큰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해요. 근데 그 기준이 한 달에 500, 1000 이게 아니라 25만 원 한도에서 한 달 부으면 25만 원, 1년 부으면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당첨되는 현재 커트라인들을 보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통장이어야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그럼 벌써 뭐 25만 원씩 뭐 10년 뭐 전후로 이렇게 붙고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전에는 이제 10만 원씩 인정이었다가 주택 도시기금이 자꾸 줄고 부족하니까. 하던 청약통장 해지도 되고 되다 보니까 상향을 해버렸습니다. 25만 원으로. 25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10만 원씩 부었던 통장 20년 부어야지 2,400이거든요. 지금 25만 원씩 부으면 이게 또 예치금의 인플레가 일어나서 아마 10년 뒤면 4천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야, 그래요. 그럼 일단 뭐 해지를 했거나 아직 없다 그러면 일단 가입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월 뭐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 부어 나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은행으로 그럼요. 네, 달려가야 되겠군요. 네. 자, 1015 대책 이후에 청약 시장 뭐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청약에서는 지각 변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전체 지정이 서울이 됐잖아요. 일부 수도권하고. 그러면 청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원래 세대 원청약이었던 비규제 지역에서 세대주 청약만 돼요. 그럼 세대주가 평균 이제 서울 기준으로 평균 가구당 세대 연수가 한 2.2대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집에 2명 이상이 청약 가능했다가 지금 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적으로는 경쟁률이 반토막 나죠. 그럼 이게 경쟁률 반토막, 경쟁률이 낮아지면 커트라인도 낮아져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된 지역들은 경쟁률과 컷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청약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실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지금 혼용해서 쓰잖아요. 문제는 대출, 세금, 뭐 전매 제한 다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당첨되고 1년 만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팔아요. 전매 제한 걸려 있고 그게 10.15 대책으로 투과지역 확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대출도 원래 60% 보통 중도금 대출 받잖아요. 그 중에 40%만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이 더 필요하고 세금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장기보호 특별공제 등등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세금도 분양권 상태에서는 단일 과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일반 과세로 바뀌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호 특별공제로 넘어가는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는 직접 보유 및 거주를 해야지 장특공 및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건데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는 사실상 거주 안 하고 전세만 줘도 비과세 요건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뭐 세금, 대출, 전매 제한, 청약 조건도 빡빡해졌다.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그렇군요. 좀 그래서 청약 시장 자체가 조금 찬바람이 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고분양가까지 합사하기 때문에. 고분양까지. 야. 그런데도 방한 유턴 18억이 1만 명 이상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관심이 좀 신축에 대해서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라면 만약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께 방한 유턴 18억 추천하시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추천합니다. 이게 18억짜리면 현금이 최소 14억, 15억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는 분들은 청약하는 게 낫냐? 또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는 게 낫냐 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매수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나오는 금매들이 2월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싸게 사는 매수하는 방법, 기축을 매수하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방한 뉴타운을 분양하잖아요.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또 있어요. 뭐 5구역이든 3구역이든. 네네, 방한 유턴 많이 있으니까 주변으로. 네. 그럼 너무 6구역이 비싸다 일반 분양이 그러면 재개발 입주권을 좀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겠다. 프리미엄을 주고. 네. 그거는 이제 거주의 형태와 기다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축을 사거나 주변 거에 어떤 조합원 거를 사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거나 셋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이거는 점수에 따라서 또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점수가 69점 막 넘어간다. 사연가족 최대 점수다. 보통 많이들 아시니까 그럼 방한 뉴타운에 쓰기엔 조금 아깝다. 아깝다. 네. 저가점이면서 좀 자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청약해보고 안 되면 매수 또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매수가 안 잡히면 청약해보자. 자, 일단 뭐 규제 지역, 뭐 비규제 지역 지금 현재 뭐 체감상 어떤 청약 경쟁률의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이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파인 연이라고 연이 재개발을 분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1월달에 분양했거든요. 청약자 수가 한 6,6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좀 적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적다는 네네네. 느낌 들으시죠? 네네. 원래는 이것도 비규제 지역일 때는 세대원 청약도 되고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들어올 단지였습니다. 네네네. 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6,000명 정도로. 네, 그래 커트라인을 보게 되시면 최저 61점 최저 컷에서 최고 74점까지였거든요. 그럼 이 전이라고 했으면 61점짜리 커트라인은 없었을 거예요. 네네. 한 60 4 중후반대로. 이상. 네네. 결국에는 어떤 규제 지역 묶은 게 청약 시장에 그래도 뭐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효과는 있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부 있었다. 일부 있었다. 네, 그렇지만 반작용도 있다. 반작용. 네. 어떤 거죠? 왜냐하면 청약자들의 심리는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기다렸잖아요. 네네. 당첨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당첨이 안 될 것 같고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매매 수요가 청약 수요로 묶여 있었거든요. 대기 수요였거든요. 왜냐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또 두 부류죠. 아예 내 집 마련 포기하거나 이 청약 안 돼 매수로 가자. 매수로 전환하거나.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이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래요.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조금 했죠. 네. 지금에서야 약간 좀 조정 기간이긴 하지만. 자, 이 뭐 서울 분양가 수준,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고분양가라고 봅니다. 너무 고분양가다. 네, 정도를 넘었다. 왜냐면 예상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15 대책을 피한 마지막 단지가 어디였냐면 그 이수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이수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22억대였거든요. 그것도 비싼 거였어요. 네, 그렇죠. 뭐 위치가 좋으니까. 네. 네. 근데 같은 동작구 내에 네. 또는 영등포구 인근에 네. 특히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노량진 뉴타운의 예정 분양가 소문이 7천에서 8천만 원 평당. 그럼 평당 8천이면 27억이거든요. 27억. 네. 거의 뭐 30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예. 아마 그렇게 고분양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입주권 가격이 이미 그 가격인데 사실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시세보다 좀 싸다라는 항상 전제를 가지고 청약을 준비하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절망적이죠. 예전엔 뭐 하여간 뭐 로또 청약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실제로 한 2018년도, 17년도 강남 분양가 보면 17억? 2014년도 한 13억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위너네요. 네. 야, 그럼 뭐 분위기상 지금 청약이 이렇게 막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안뉴타운에 몰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 그래도 지금 뭔가 어떤 신축에 대한 선호 사상이 아직도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나요? 거대합니다. 실제 신축 아파트 비율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죠? 3년 5% 원룡 이론이라고. 3년 5% 원룡 이론. 네. 네. 뭐죠? 그 특정 연식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두 아파트가 3년의 네. 입주 연도 차이가 날 때마다 네네. 5%씩. 5%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3년 차이에 5%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가 2015년식이 약 뭐 17억이다라고 하면 현재 2026년이니까 1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9년이라고 쳤을 때 3년에 5%면 9년에 15%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역산하게 되면 방화뉴타운의 이제 가격은 뭐 20억에서 22억 사이가 적정가다라고 가격 역산이 돼요. 이런 어떤 그 신축의 효과만으로 봤을 때 입지는 떼어놓고 입지 그죠? 동일하다라고 네.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방안뉴타운을 18억에 자신 있게 지금 분양을 시작하는 거군요. 네. 자, 아이고 뭐 이게 결국에는 여러 규제 때문에 대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잔금 마무리 하실 때 부담이 되실 분들도 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는 뭐 어떤가요? 그런 부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가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용 84에 청약을 하려다가 이제 59제곱 이하로 바꾸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잘 사세요. 증여할 게 많아요. 이제 상속받은 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고무줄처럼 부모님한테 3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기존 집을 다주택자시니까 부모님 처분하면 10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분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족 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결국 뭐
나만 돈이 없어, 그죠? 나를 뺀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돈이 많다라는 걸 요즘 좀 느끼는 시장인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떤 뭐 세제 변화 때문에, 예측 때문에 뭐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려요. 이게 혹시 청약 심리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때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직접. 안 그래도 이제 어제도 상담을 했었는데 중과 유예 매물이 나오니까 어차피 고분양가에 청약 받는 것보다 금매 사는 게 낫지 않냐.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동 고덕동에 또 상일동 이쪽의 단지 중에 고덕 자이라고 있어요. 또는 고덕숲 아이파크. 그 동네에 호가나 적정 매가가 2월 전까지는 전용 84 기준에서 24억이었거든요. 지금은 18억 9천, 19억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야, 진짜 5억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있긴 있군요. 네, 물론 호가 수준이겠지만 네네. 적정가로 거래됐다고 가정했어도 2, 3억이 이걸 보면 이제 음. 적정 시세보다 10% 정도는 조정이 된 거죠.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좀 갖고 있긴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는 이제 동네도 시세가 대형인데 28억, 30억 정도 되는 매물이 24억에 팔렸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저는 2021년부터 청약보다 매수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전문가가 청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제 제 전문 분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죠. 네, 청약을 물어보러 왔는데 청약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예요. 신뢰감 높은데 네네. 실익은 없는. 자,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하염없이 기다림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메타인지 객관화를 시켜드리면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 외면하시는 분들이거나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매수가 나은데, 그리고 사전 청약이 2021년도 있었는데 그 뜻은 공급이 없으니까 미래 공급을 땡겨온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려도 이걸 풀어낼 공급이 없다. 그럼 사야 되지 않겠냐. 사는 건 되게 많다. 그럼 결국 청약은 새 집, 내 집 마련 투자 개념이잖아요. 그럼 새 집이 될 만한 걸 사자. 또는 새 집을. 그럼 새 집이 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그거랑 분양권. 분양권, 입주한 지 얼마 몇 년 안 돼 신축. 신축. 네. 그 세 개의 종목에서 찾아보자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매물을 뭐 4, 5억 금매로 던지는 분들한테는 뭐 일단 부담이겠지만 또 그걸 사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 조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금 유리할 것 같으세요? 가장 유리하신 분은 아무래도 무주택자시고요. 무주택자. 그다음에 난이도가 있는데 유리할 수 있는 분들은 네. 갈아타기 1주택자. 갈아타기 1주택자. 원래는 2022년도 네. 이제 폭락하기 전까지는 선매수 후매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사람들이 한 3, 4년 동안 그렇죠. 일단 선매도 선매도. 후매수. 근데 요즘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매수할까? 그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거래만 좀 원활하게 된다면 일단은 선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거래가 없었을 시절이었으니까 일단 내 거부터 팔고 다른 거를 사자였는데, 일단 지금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일단 선 매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갈아타기 해도 괜찮아요? 네, 갈아타기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도 많이 이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세 가지로 나눠도 돼요. 갈아타기를. 단지 내 갈아타기. 24평에서 34평. 또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낮은 평수부터 밀어 올라잖아요. 갑자기 34평하고 45평하고 가격이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붙을 때. 그때 타이밍. 그래서 같은 단지 내 이동이고, 옆단지도 같은 평형대에 비교하고 또 다른 평형대로 크로스해서 비교하고, 옆단지면 이제 지역을 다른 지역. 네,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양재 출근하신다 3호선 라인이잖아요. 원래는 뭐 신분당선 갈아타고 수지 쪽에 계시다가 서울에 진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3호선 라인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은평이나 서대문. 네,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단지 중에 또 평형 간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조합하게 되면 찾아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주택자 갈아타기도 지금은 괜찮다. 자, 대표님, 그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청년 신혼부부예요. 지금 시점에서 뭐 일단 청약을 꾸준히 도전하라,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자, 매수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보통 어느 쪽으로 뭐 조언해 주시는 편이세요?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청약을 더 원하시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나 그 수도권 외곽에 계신 분들은 아예 내 집 마련 또는 지방의 갭 투자도 고려가 좀 범위가 넓어져요.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두 가지 다 봐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20, 30대 분들이 네. 돈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도움 받지 않고 5천 1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청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계약금 10% 기준이니까 5억?
10억에서 10억 안쪽. 이게 또 투기과열지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5천 내외다라고 하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5천만 원 이하는 사실상 수도권에 많이 없고 지방에 많고 수도권 외곽이나 뭐 20년, 30년대 아파트 소형이다 보니까 그걸 투자하기도 애매하죠. 그러면 차라리 이제 지방의 싼 아파트에 전세가 높은 신축 위주의 뭐 24평형 이런 갭 투자도 저는 좋아 보이긴 해요. 이 청년 신혼부부들이 뭐 특공 같은 게 일반 공급보다는 좀 유리하다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2030 세대 중에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인데 무자녀,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있다. 네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일단 통틀어서 하나씩 케이스를 보면 네. 일단 청년 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원래 자격이 안 됐다가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게 대신에 전용 60제곱 이하. 5구까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이 높아지죠. 근데 그 60제곱 이하의 생애 최초 경쟁률과 1순위 일반 공급 경쟁률과 비교하면 네. 그래도 네. 1인 더 가구 생애 유리하다? 최초가 좀 더 유리해. 조금. 네. 그래서 그런 방법. 근데 다음 날에 또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의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어렵다는 거는 경쟁이 높다는 게 어려운 거고, 경쟁률이 뭐 5대1, 3대1 이런 거는 당첨이 매우 쉽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2030 세대인데요. 당첨이 매우 쉬운 세대가 있어요. 어디죠?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고 네네. 우선 공급이라고 나왔는데, 네네. 물론 지금은 청약제도가 신생아 특별 별도로 빼지 않고 신혼부부 특공 내에 신생아가 있고 생애 최초 내에 신생아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가장 유리해요. 그거는 뭐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주택자만. 되는 거죠? 무주택자만 되는데 네. 이것도 좀 딥하게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일단 주택을 갖고 있어도 비아파트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으로. 면적으로. 그 한 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그걸 활용해서 당첨되신 분이 계십니다. 강남권에. 그래요? 네, 있어요. 이거 그러면- 괜찮네요. 네. 대신 소득이 낮아야 돼요. 음. 예, 소득이 낮으면서 자녀가 많아야 돼요. 자녀가 일단 2명 이상. 네, 네, 3명이면 더 유리하고. 맞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자녀 수 경쟁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자녀가 있는데 네. 다음 자녀는 쌍둥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신혼부부, 우생아. 딱.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유리한 거군요. 뭐 일단 공시지가 5억 이하면 뭐 시세 뭐 한 6, 7억짜리 갖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특공을 노릴 수 있는 건데 또 특히 당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좋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출산 특례라고 청약제도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출산 특례. 네.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당첨이 됐는데 당첨된 사실을 무효로 하고 네. 부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출산 특례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상담하신 분은요 또 네네네. 과천에 당첨이 되었고요. 네네네.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되었고 네네. 출산 특례를 인정받아서 신생아가 지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청약을 노리고 계십니다. 정말요? 네. 야, 뭐 복 받았네. 네.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예전엔 그렇게 뭐 선당 후검? 네. 일단 뭐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뭐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 전략 잘 안 쓰인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절대요. 절대. 네. 무순위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네네. 당첨되고 페널티가 페널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투가 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재당첨 제한이 세졌고 네. 10년간 못하고 이런 게 있으니 그다음 당첨되고 자금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현금 납부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계약금 20%인데 10%만 계약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무조건 이제 철저하게 사전 다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돈의 자금을 확인해야 되겠군요. 계약금 지금은 20%군요. 20%가 최대예요. 최대. 보통 강남권들의 청약이 그래요. 네. 중도금은 요즘엔 뭐 대출이 보통 대부분 된다라고 보면 되죠? 6회차 중에 네. 특이과열지구는 4회차까지 4회차까지. 즉 40%만 네.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4회차 대출을 했는데 마지막에 5회차, 6회차에 미납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연체에 합의도 됩니다. 연체율을 그냥 연체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분양 계약 취소가 되는 케이스는 보통 이제 연속해서 중도금을 3회차 납입을 안 한 경우에 뭐 최고장을 2회 발부해서 또 안 되면 그때 계약 취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네, 1차, 2차, 3차, 4차 내고 나서 5차, 6차와 잔금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이내거든요. 게다가 3회차가 아니라 2회차가 남아있고, 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도 당첨 취소가 될 일은 없고요. 그 다음 연체 이자 말씀하셨잖아요. 통상 월표로 연간 12% 정도 이내입니다. 싼 경우는 6%대도 받고 비싼 경우는 13%도 받는데 근데 그것까지 계산에 다 해서 근데 이게 실제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당첨됐잖아요. 전세 보증금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금 어찌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5차, 6차는 그 보증금을 떼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입주할 때 빼고 잔금 치르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 쓰다 보니까 에이 그냥 연체해버리지 이자 얼마 몇백 안 돼.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체를 하고 마지막 잔금 때 내 보증금을 다 빼서 이렇게 다 납부하는 방법, 혹은 뭐 임차, 뭐 페널티를 얻고 임차를 하는 방법, 아,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청약 당첨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 실질적인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형대를 잘 선택하고 평형대. 타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왠지 평형은 굉장히 뭐 소형 평형? 이게 네. 조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5984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강남권에 5984면 59가 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대피 강남권에 5984를 분양하면 네. 84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편차, 가격 편차도 있고 또는 59, 74, 84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알아들으시잖아요. 네네네. 끼임평 74가 30평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네. 보통 끼임평형이 또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59 타입에도 A, B, C, D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100개 뽑고 B 타입은 50개 뽑고 C 타입은 10개 뽑고 D 타입은 40개 뽑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A, B로 몰리거든요. 근데 사실 세대수 작은 거에 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알면 이거 알려드리잖아요. 네네. 실제 손이 안 나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많이 뽑는 걸로 보통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리고 적게 되는 건 평형 그 타입 자체가 그 평형이 잘 안 뽑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반대로 타입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네네. 조합원들이 선택을 많이 받은 아. 판상형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 그쵸, 이게 너무 조합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일단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전문가가 네. 또 필요하기도 하는군요. 실제로요, 음. 그 작년 10월 달에 음. 풍무 역세권 지구를 분양했었거든요. 풍무 역세권, 저기 김포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김포에서 네. 가장 좋은 푸르지오 더마크라는 입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74AB 타입과 네. 84ABC 총 5개 타입을 분양했었는데 가장 경쟁이 높았던 타입은 84A 타입에 세대수를 많이 뽑는 거가 19대 1 정도. 네. 근데 가장 낮은 네.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74B 5대1.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네. 바로 청약 이제 컨설팅 하셔야 됩니다. 3.27대 1 나왔어요. 3.27대. 네. 와. 커트라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84A가 59점, 네네. 74B는 33점.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 네네.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걸 공략을 하죠. 야, 33점이면 할만한데요? 네. 아, 그렇군요. 풍무 역세권도 좋잖아요. 네, 그죠? 좋습니다. 네네. 그다음 그 추첨제하고 가점제의 비율이 면적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 이하가 가점제가 40%, 네. 85제곱 초과는 추첨제가 100%. 그럼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아예 추첨제를 확 넣는 거고, 그다음에 점수가 높은데 굳이 추첨제 100%를 또 밀어 넣을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선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평형을 고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네. 이런 걸 다 아는 방법은 뭐 공고문 보면 너무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 PD님들께서 네네. 아마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론 다 아는 자료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 번씩 딱 캡처해서 저장해 놓고 청약 폴더 갤러리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블로그에서 블로그? 꽤 많은 정보를 오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명도 어느 정도 다 뭐 물량도 해소되는 시점인 것 같고 가격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공급은 뭐 계속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주변에 3기 신도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좋게 보고요. 음, 중장기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중장기. 네. 지금까지는 2021년도 사전 청약분을 이제 본 청약하는 공공 분양이 대부분 아. 소화 물량이었고 네. 앞으로 이런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하고 동시에 나와야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민간 분양은 올해 하반기 나올까 말까 일단 미지수인 것 같고 내년부터는 민간 분양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 분양 받을 거냐? 그러니까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보면 그래서 동남권에는 하남 교산이 있고 동북권에는 남양주 왕숙 진접이 있고 뭐 서북권에는 고양 창릉, 서남권에는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더 멀리는 뭐 남쪽으로 광명시는 테크노밸리 등.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규모의 분양가 예측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럼 내가 이걸 기다리는 게 맞냐. 이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고양 창릉이나 교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과천을 빼고 과천 넘사벽이니까요. 지금 전용 84 분양가가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은 해요. 교산 창릉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당첨만 되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GTX가 들어가거나 지하철역이 연장되거나 그 인근의 블럭들은 적정 시세가 지금 12억 이상 13억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전제는 이거죠. 지금 예측된 분양가가 2년, 3년 뒤에 9억, 10억 안쪽으로 분양 날 거냐. 그때 시세는 얼마가 될 거냐. 이걸 기다릴 수 있냐 하면 고하는 거고 네네. 아니라면 현재 나오는 공공 분양부터 계속 청약을 해보는 거죠. 근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단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미 네네. 그 진접 2지구에 진접 2지구. 네. 4호선 연장 예정인 풍양역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CBD 종록 네. 쪽에 한 40분 되면 한 번에 가요. 네. 역세권 단지가 네네. 5일 타입이면 네. 한 22평 정도 되거든요. 5일 타입. 네. 네. 비선호 타입이잖아요. 그쵸. 그죠? 맞습니다. 딱 5일, 네네. 5구 뭐 이렇게 분양했으니까요. 그런 거가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예치금 순서대로 그건 10년이 안 된 통장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부어주시고 뭐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인 분들이 당첨될 만한 이제 커트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세 차익이 1억 5천 이상. 훨씬 전매 제한이 안 됐지만 전세를 주고 페널티도 없이 갈 수 있었던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는 곳은 내가 살고 거긴 전세 주고 2년 이제 보유하고 팔고. 그냥 뭐 일단 신청한 것만으로 돈을 이제 1억 5천을 버신 거군요. 이거는. 네. 하여간 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축하드리네요. 아유 부러워라. 네. 뭐 여전히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청약을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매매라도 할까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정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보고 계신 단지의 금매가 15% 이상 조정되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15% 조정 현재.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숫자로 정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잖아요. 네. 뭔가 전문가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다 해놨습니다. 모든 질문. 좋아요. 네. 시세보다 40% 싸게 분양하는 곳이 어디게요? 시세보다 40% 이상 분양하는 곳이 있어요? 분양가 네. 상한제도 아닌데?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상한제예요? 네. 그럼 강남 서초 쪽이겠네요. 네, 그 중에서도 반포, 청담. 네. 그러니까 시세가 40억일 때 40% 싸면 26억에 분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딱 그렇게 분양했었고요. 그러면 그때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자들끼리 경쟁이에요. 네네. 이걸 점수 컷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하는 곳은 방배, 용산 이런데. 네네. 용산, 방배 용산. 근데 이쪽도 근데 뭐 2, 3, 4점 돼야지 되는 거 맞아. 아닌가요? 69에서 74.4에. 네. 그다음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분양하면 그때는 이제 우후죽순 나오긴 하는데 요즘 고분양가니까 나왔을 때 기준은 64에서 69점 정도. 64에서 69. 네, 시세보다 10%, 그러니까 시세가 10억인데 분양이 9억에 나왔다라고 하면 60점대 전후. 그럼 15% 싸다라는 것은 가점을 60점대 중반 점수 정도 보유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세보다 20% 전후 싼 걸 당첨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판단했으면 그 정도 싼 금매를 사면 동일하다. 그 마음을 고쳐먹자.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청약으로 내가 만약에 60점대 중반 점수다라고 하면 15% 할인된 이런 청약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15% 저렴한 기축에서 사는 게 오히려 낫다. 네. 아,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어우,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한 3, 40점 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럼 뭐 이런 거 청약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요? 예. 어떤 아까 예죠? 네네. 저기 김포 풍무에 74B 33점 컷도 나왔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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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다음 경쟁률 낮은 거에 추첨제를 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같은 33점인데 네네. 무주택자의 33점과 네. 1주택자의 33점은 달라서 달라요? 무주택자는 그냥 그 가점과 추첨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거든요. 내 물량이 되는데 1주택자는 추첨제의 25% 물량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4 A 타입을 네네. 가점제 40% 뽑는다고 치고 네네. 추첨제 60%를 뽑는다고 치잖아요. 네. 1주택자는 가점제 포함이 안 되고요. 네. 60% 중에 25%. 아, 그러니까 1주택자 추첨제 예, 대상이에요. 그래서 더 좁은 문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추첨이니까 네. 그래도 기회는 있으니까 그래도 해보는 거는 낫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70점대 이제 있으시면 좋겠지만 뭐 이게 아닌 한 60점대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금매 15% 조정 나온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뭐 대표님 모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청약만 알지 않습니다. 네, 두루두루 알아야 네네. 솔루션에 나갑니다. 자, 대표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내년 청약의 유망단지 좀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예, 분양 예정이 있지만 예정대로 나오면 너무 다 좋은 거고 네네. 한 3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강남과 비강남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분양을 곧 할 이번 달 다음 달 오테르 반포 21차의 재건축인데 251가구밖에 안 되고 여기 일반 분양이 86개밖에 안 됩니다. 86개. 네. 아이고, 치열하겠다. 70 뭐 2, 3점 이상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74점 고정으로 갈 것 같아요. 74점. 네. 고정으로. 네. 왜냐면 이 메이플자이하고 반포자이 사이에 있어서 아, 엄청 좋다. 되게 세대수가 작아도 이것도 원룡 이론 중에 하나인데 대단지와 소량 단지는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 예. 시세를 고스란히 받아가죠. 네. 대단지는 몇 세대로 보세요? 원룡 이론에. 보통 그거는 이론 넣지 않았는데 네네. 네. 보통 이제 사회적 합의 네. 느낌으로는 1000세대급. 1000세대급을 일단 대단지로 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22차 재건축도 있어요. 네, 이것도 분양 예정인데 일반 분양이 28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총 세대는 160세대밖에 안 되고요. 2동짜리고 나오면 땡큐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신동아 재건축 거기가 일반 분양이 50개밖에 안 돼요. 총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 전부 다 74점 고정으로 느낌이 갑니다. 그다음 고가점자 강남권들이 워너비 단지인 이제 반포주공 1단지, 반포 DH 라클라스. 그거 올해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예정지라고 하면 가장 대여급은 그거다. 근데 여기 전략이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외의 건 안 하겠다. 뭐 물량도 많으니까. 네. 위치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늦게 나와주는 게 그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아, 오히려. 예, 이 묶인 수요가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고가점 통장 안 쓰게 되면 그 전에 분양하던 것들이 더 오히려 좋다. 맞습니다. 그런 예시단지 중에 하나가 방배 13구역. 13구요? 네, 방배 포레스트 자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일반 분양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커트라인은 69점. 그러면 한 반포보다 내려오죠. 그래서 67, 8은 일단 미지수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60점 중후반까지로 가는데 분양가 현재 뭐 27억, 26억 84 기준 나온다고 하면 69점 고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강남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단지가 노량진, 흑석 이런 데입니다. 노량진 일반 분양가 예정이 뭐 평당 7천, 8천대 나오잖아요. 그럼 24억에서 27억 사이인데 입주권 거래되고 있는 게 27억 이상이다 보니까 네, 시세대로 분양 나왔을 때 분양 받을 거냐. 강남도 27억인데 노량진 D가 27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가점 고스펙자들은 약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60점 초반, 50점 후반까지도 나옵니다. 그다음 흑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흑석 11구역하고 9구역이 있는데 인근의 동작에 이수 분양했던 게 22억대 분양했었어요. 분양가 상승을 약 10%만 적용해도 24억 정도. 한강 조망이 나오거나 뭐 역세권 인근이라고 하면 알랄 분양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27, 8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마진이 있긴 있다.
그 외에 노량진 뉴타운 뭐 5구역, 2구역 여러 가지 있는데 그 KB 부동산 지도 딱 펴시면 네. 분양 예정지가 다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언제 예정이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더샵 신풍역, 그러니까 네네. 신풍역 인근 신안단선이 들어올 곳에 대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신길 뉴타운 바로 옆에 있어서 예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8억 정도. 네, 시세 마진이 한 1억 정도 있을까? 네. 1, 2억 정도? 그 정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왜 청약을 하시냐면 51 타입 같은 경우 뭐 소형 20평대 초반을 분양해요. 그럼 분양가가 10억대 초반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서 훨씬 줄어든다. 근데 7호선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신림 2구역도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신림이고요. 네. 그 신림 경전철 뉴타운. 벤처타운 서울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3구역을 이미 이제 입주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고 2구역, 1구역 분양하는데 2구역이 더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상 분양가는 원래 지금까지 도봉, 노원 이쪽이 15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지가 전용 84 면적에 15억을 찍는 순간 더 과열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13억에서 15억 정도가 신림 2구역 예상 네, 분양가. 이 정도. 네. 그다음 물레도 분양은 예정이거든요. 더샵 르프리베라고 물레역과 좀 거리는 떨어졌는데 물레동 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토지 평당가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 7,500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량진이 신축으로 딱 들어왔을 때 거기가 우세한 건 맞는데 여의도 배우지로 물레도 좋잖아요. 노량진 27억이면 적정 물레 신축이 들어왔을 때 25억 정도. 근데 그보다 더 외곽 쪽에 있으니까 뭐 20억 초반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도 분양 나왔을 때 마진이 있다. 그다음에 용산 투기과열지구를 빼놨는데 분상제 지역이죠. 르엘 이촌. 이게 750세대 중에 1번 분양이 너무 작아요. 97개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특별공급 50개 제외하고 일반 공급 50개. 특히 용산, 잠실 이쪽은요. 마진이 크기 때문에 청약자 수 몇 명 들어올 것 같으세요? 와, 글쎄요. 한 10만 명 들어오나요? 가까이 들어올 것 정말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때가 8만 명대 들어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분양가 높아졌고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5만에서 6만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액면가로 1000대 1이에요. 1000대 1이요? 네. 그러니까 74점 이상. 아, 74점짜리. 그다음 그 외에도 뭐 마포로 5구역, 뭐 용두동, 네, 서대문, 주상복합 등등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윈뉴타운 같은 경우가 10구역을 이제 국평 분양가 15억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뭐 장위 쪽 성북구가 그 정도다라고 하면 다른 서대문이나 뭐 중랑구 이쪽도 비슷한 선에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13억에서 15억. 그랬을 때 마진이 남는 것은 이제 다른 구조. 이제 인근 지역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그냥 내 집, 새 집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요즘 뭐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돈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되게 심플합니다. 이제 계약하는 시점, 청약하는 시점과 입주 시점 한 3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계약금이 있더라도 3년 뒤에 이 자금이 마련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모든 다 자금이 있으면 쪼개서 쓰면 되겠지만 지금은 돈이 적은데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이제 성과금이 많다. 2, 3년 뒤에 막 5억씩 10억씩 쌓일 것 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게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입주할 때 그 돈이 포함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현재 대출하에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15억 이하의 40% 대출 나오잖아요. 그럼 60%의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취득세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이건 몇 천의 돈이니까 플러스 알파로 있어야 되고요. 여유 있게 한 10억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잔금 3, 4년 뒤에는 그 정도 가격의 한 60%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네, 일단 된다. 만약에 좀 돈이 부족해요. 잔금을 다 못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자금이라고 하죠. 가족한테 빌려야 됩니다. 네네. 빌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중이자가 뭐 3%, 4%라고 하면 6%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드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을 DSR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끌어내고 일단은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본인이 이렇게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오브 타입이 20억이라고 쳤을 때 시세는 약 35억이라고 하면 20억에 대부분의 현금 필요하잖아요. 20억이 없네, 10억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라고 해도 실제 시세 인정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35억에 대한 몇 퍼센트 인정받아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시세 인정이 큰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이자가 문제지 전혀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 예. 높은 점수 있으신 분들이 당첨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무조건 적극적으로 좀 유지를 좀 해라라는 이렇게
방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뭐 당첨되고 굉장히 기뻤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가 있나요? 예, 있어요. 일단 청약통장에 가점제로 하는 일반 공급의 부적격하고 특별 공급의 부적격이거든요. 보통 특별 공급은 부양가족이나 소득 때문에 발생하고요. 1순위 가점으로 되는 거는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예요. 그럼 점수를 잘못하는 거는 세 가지 경우거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부양가족 점수 기간 계산, 무주택 기간. 근데 이제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은행 전산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 부양가족하고 무주택. 본인이 입력하는 것과 좀 잘못될 그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이제 잔금일을 착각해서 뭐 14년인데 15년으로 기억했다거나 뭐 이런 1점, 2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으로 위장 전입. 근데 이제 위장 전입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의 위장 전입. 나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전입해 놨다. 또는 떨어져 있는 부모님인데 서울에 사는 내 집에 위장 전입을 해 놓았다. 이런 케이스는 고의적과 미고의적이 다 들어가겠죠. 아, 네. 자, 뭐 부적격되면 단순히 청약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 페널티도 있는 거죠?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일단 가장 약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1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리면 청약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다 있는 상태에서 부적격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계약 취소 및 이제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겠죠. 아, 네,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군요. 근데 이게 똑똑한 국회의원께서 사실 최근에 피해 갔던 내용을 짚어내셨어요. 뭐냐면 왜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 공급은 공공택지의 주택법 적용,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적용. 근데 이 공공택지는 계약을 취소할 어떤 법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에서는 그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걸 어떤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거죠. 실제 모르고 위장 전입을 하신 당첨자께서 당첨이 유지된 케이스가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무주택 기간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비아파트면 아파트 빼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네. 예전에 오피스텔. 뭐 한 2억 정도여서 지금도 뭐 이렇게 올라갔죠. 금액 맞아요. 자체도. 사실 그것도 아파트가 포함되고 전용 60제곱 이하고 뭐 수도권 1억 6천 이하인데 지금은 그 범위가 아파트가 아닌 5억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지방은 3억, 면적은 85제곱 이하. 이거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사실 빌라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완화했을 때 제가 계산을 추정해봤습니다. 그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몇 명인가? 300만 명. 300만 명? 네. 면적별로 다 쪼개봤거든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반의 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거 청약에 참여하면서 경쟁률 높아진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다시 투기가 걸리고 되면서 축소가 된 상황이죠. 우리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이제 입주까지 해. 그럼 입주 점검할 때 좀 체크해야 될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이제 사전 점검을 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잖아요. 그럼 맡기면 되거든요. 사실 직장인이면 연차 내고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살 텐데 그 돈 주고 시키는 게 편하거든요. 리스트는 사실 뽑되 전세집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매매집 보는 거하고 청감본부터 열잖아요. 뭐 삐그덕 잘 닫히는지 열리는지, 그리고 밑에 현관 바닥 타일 다 열어보고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보이는 데다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대한 하자냐 중대하지 않는 하자냐 정도인데, 중대한 하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보이는 거는 뭐 오염, 뭐 샤시 뒤틀림, 문 까짐, 뭐 도배 찍힘 이런 건데, 중대한 하자는 누수가 보일 것 같네, 또 배관에 문제가 있네, 아니, 바닥을 타일했는데 타일이 막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이런 거. 또는 화장실의 구배라고 하잖아요. 네. 각도,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 그래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구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보통 하자 점검은 2년 동안 해주니까 살면서 고치면 되고, 세입자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집이 아니라서 신경 안 써줄 것 같잖아요. 근데 신경 네. 되게 많이 써줍니다. 왜냐면 이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예. 세입자 믿고 이제 점검을 시켜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뭐 라돈, 위해 물질, 발암 물질. 이런 건 업체에서 막 장비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우리 입주 당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통은 기존 전세집을 빼거나 아니면 이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나와야 되겠죠? 오후에 입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사할 새 집에 그 전에 언제 이사합니다라고. 왜냐하면 보통 입주 기간 두 달 주는데 1000세대급이면 60일 이내 1000세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거 하루에 빡빡. 하겠네요. 예, 그거 그래서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짐 빼고 원래 집에 그 다음에 옮길 동안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잔금을 다 치러야 되겠죠. 보증금 받은 거 입주 잔금 내고 그때 중도금 이자 훌제 등등 다 내고 취득세 다 낸 다음에 좀 많이 그날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처리가 돼야지 이삿짐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되면 열쇠 수령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삿짐 밀어내면 아마 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이사하고 똑같긴 한데 그냥 중간에 기존에 이제 분양 사무소에 잔금 내는 작업, 이자 내는 작업, 뭐 취득세 내는 작업 이렇게 추가된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중도금 정산이나 뭐 이렇게 잔금 기표 이후에 처리돼야 될 이런 부분들, 뭐 실수가 좀 많은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입주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잔금 계산, 그다음에 이자 후불 계산 다 해주긴 합니다. 연체가 있다면 연체 계산도. 근데 이게 내가 계산해 놓은 거랑 그쪽에서 받아서 해준 거랑 계산이 다를 수도 있죠. 정확하게. 근데 이사 당일날 그걸 처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미리 받아놓고 더블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 집이 이제 언젠간 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 냈던 영수증. 왜냐하면 양도세에서 예, 이제 비용 처리되는 비용으로 네, 그쵸. 되니까. 거기에는 뭐 수입 인지 포함되고 전세에 대한 이제 중개 수수료는 거기 안 빠지니까 네, 그런 거는 크게 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양도세 관련 이제 차감 비용 영수증만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게 있어요. 신혼부부나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취득세 감면 이런 게 있거든요. 꼭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청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점, 자금, 지역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가점이 낮을 것 같다.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고 자금이 안 될 것 같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출퇴근 편도 막 1시간 반 이상씩 걸린다.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안 할 걸 걸러내면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내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청약을 포기할지 청약을 우선순위에 둘지 이게 명확하게 하루 만에 판단이 돼요. 그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대표님 모셔가지고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청약 전문가 월용이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요.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청약 일정과 전략 그리고 당첨 이후의 자금 계획과 입주 실전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